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 국정 운영의 실패에 대한 국민의 분노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문재인 정권은 경제를 파탄내고 안보를 실종시키고 그리고 교육을 붕괴시키고 외교적 고립을 초래하고 무엇보다도 국민을 분열시켜서 대립하게 한 이 망국적인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5차례 9년간의 감옥 생활, 12년간의 도피 생활. 서울대 법대 출신의 전설적 도망자, 민주화 운동의 대부로 불리는 장기표. 그는 왜 50년 넘게 거리에 서 있는 것일까? 물론 이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누구보다도 뛰어난 이제 투사로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셨고요. 그리고 민주화 운동을 이끄셨고, 그 과정에서 어떤 여러 가지 희생도 하셨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희생을 강조하시지 않는 면이 저는 굉장히 인품이 높은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장기표 선생은 경세의 철학을 가진 드물게 보는 정치가예요. 그 경세의 철학이 뭐냐면 문명의 기본이 바뀐다는 그 생각을 가진다는 것. 그래서 정보 사회에 맞는 어떤 정치 환경을 만들어 가자는 것.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요. 장기표 선생은 이 시대의 가장 전형적인 도덕성을 겸비한 그런 지도자예요. 이 사람만큼 그 숭고한 도덕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찾기 힘들 겁니다. 한국의 1950년대에서 60년대, 한국 국민 1인당 국민소득 78불. 전쟁 이후 모두가 가난에 찌들고 삶 자체가 힘들던 시절, 다들 가난했기에 가난을 들먹이는 것조차 진부하다고 말하는 장기표. 야, 이 사람 사는 세상에 이래가니 안 되겠다 싶었고, 특히 또 옛날에 장미산 춘궁기에 벼 한섬을 빌려 묻고 추수기에 한섬 반을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저렇게 살아가 되겠나. 누구보다 주변의 어려움에 일찍 눈뜬 장기표는 일상적인 가난보다 당시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과 함께 부패한 우리 사회에 대한 분노가 컸다. 그것은 어릴 때부터 세상을 바꿔야겠다는 장기표 철학의 배경이 됐다. 이런 거를 보면서 정말 정치가 잘 돼야 된다 하는 것도 알았고, 또 이 정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좀 바꿔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농민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잘 살 수 없다. 이런 것도 봤고, 그 생각을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러한 어릴 적 경험은 장기표 평생 민주화 운동이나 정치 활동에 참여한 동기가 됐고, 세상이 바뀌기를 바란 그의 열망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어려웠던 형편 때문에 늦어진 서울대 법대 입학. 이 나라 최고의 명문대생이란 사실만으로도 앞길은 창창했다. 그러나 장기표는 법대생으로 당연시되던 사법고시 패스와 판검사의 꿈을 금세 접었다. 현실에서 마주친 수재들의 삶은 그야말로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한 공부일 뿐, 자신처럼 대의를 위한 열정은 볼 수 없었다. 고민이 깊어지던 그때 장기표는 서울대 법대의 대표적인 이념단체였던 사회법학회에 가입하게 되고, 여기서 장기표의 동지로서 인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조영래를 만나게 된다. 근데 이제 나하고 이제 죽기만 한 거는 조영래도 세상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아주 나하고 정말 죽을 때까지 굉장히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는
나하고 완전히 그냥 결합되어 있었지. 1966년 9월 장기표에게 최초의 데모를 주도하게 만든 사건이 터진다. 바로 삼성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당시 김두한 의원의 국회 분녀 투척으로 유명해진 바로 그 사건이다. 장기표는 조영래와 함께 재벌의 밀수 사건을 규탄하는 성토 대회를 준비하면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서로의 집념과 열정을 재확인하게 된다. 장기표는 1967년 2월 군에 입대했다. 군대 생활은 말짱 헛일이다라는 말은 그에게는 절대 통하지 않았다. 청춘기 3년을 말짱 헛일로 보내는 것은 시간 낭비 이전에 자기 인생의 수치라고 여겼다. 야, 군대에서 배운 거는 전부 다 할 거다. 막 이런 말을 걔들이 금방 와서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내가 딱 생각해. 야, 군대에서 배운 거는 전부 다 말짱 할 거다. 나는 그럴 수가 없다. 나는 이 군대 생활이라고 해서 내가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다. 당시 서울대 법대 재학 중에 군에 입대한 사람은 드물었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군 법무관으로 입대하거나 졸업 후에 장교로 입대했고 심지어 입대하지 않는 경우도 덜어 있었다.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일에 전념하겠다는 생각으로 사법시험을 단념한 데다 학생운동으로 주목을 받고 있던 장기표는 입대가 필요한 일이기도 했지만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일이었다. 나는 이 국가가 정책적으로 결정해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남도 아까 나는 사실 군대 문제와 관련해서 자꾸 기피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걸 기피라 그래요. 군대 옛날에 기피를 많이 했어. 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있고 국가가 정책으로 결정되면 해야 된다. 내가 이런 생각을 말도 그런 말을 많이 했어. 그래서 나는 월남 우방 월남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고 우리나라의 국위를 높이는 데 노력하라고 격려했습니다. 67년 8월 초창기의 월남전은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전쟁터였다. 어떻게든 월남 파병부대 자원을 만류하는 조영래에게 장기표는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 달렸고 나로서는 역사의 현장을 체험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다라는 말로 단념시켰다고 훗날 조영래는 회고한 바 있다. 군대 생활에서 원칙을 벗어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려 했고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는 반드시 해냈다는 점을 장기표는 더없이 자랑스러워한다. (1969년) 말 34개월의 군복무를 마친 장기표는 이듬해인 1970년 복학했다. 세상을 바꾸는 일에 전념키로 작심한 그는 이미 학업에는 별 관심 없는 직업 혁명가였다. 당시는 박정희 정권이 삼선 개헌을 통해 영구 집권을 준비하던 때라 일단 학생운동에 주력하면서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에 맞설 사회 정치 의식을 높이고 학생운동의 전국 조직화 방안을 찾기에 골몰하게 된다. 그때는 이미 나는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직업 운동가예요. 사실 직업 혁명가지. 직업 운동가이기 때문에 근데 학생 운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학하자마자부터 학생 운동 돌아가는 사정을 다 알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스쿨 활동도 하고 이래 하면서 다른 대학에서 뭐 고대 한사연이라든지 한명이라든지 연대 뭐 한문영이라든지 또 뭐 지방에 또 뭐 경북대학교에 뭐 정진회라든지 이런데 다른 대학에 수련하는데도 다 가고 그래요. 또 서로 오락하고 우리 한데도 또 오락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 학생운동 신문이 좀 있어야 되겠다.
당시 정부의 노골적인 언론 탄압으로 어용화된 언론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민주화를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장기표는 언론의 어용성을 규탄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허사였다. 그래서 학생운동을 알리는 신문을 만들어야겠다고 판단하고 사회법학회 학우들과 함께 만든 것이 자유의 종이라는 유인물 신문이었다. 그 학생운동 소식들을 다 거기에 다 어디 수련한 것도 적어놓고 쟁점이라든지 이런 걸 다 쓰고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내가 발췌를 해가지고 간단하게라도 싣고 1970년 10월 3일 창간된 자유의 종은 학생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면서 학생운동의 조직화에 크게 기여했고 각 대학에서 학생운동신문이 나오게 되는 촉매제가 됐다. 요즘처럼 컴퓨터가 있는 게 아니니까 원고로 써가지고 가면 필경사라 그래. 을지로 입구에 있잖아요. 거기에 그 2층에 가면 몰래 해야 되니까 그 사람한테 이제 가서 지금 치는 A4 용지 2장이지. 이런 신문을 만들고 적어도 한 2,000부씩은 찍었지. 왜 그러냐면 내 혼자 나는 항상 가방을 갖고 다니니까. 근데 그걸 이제 만들면 이제 연세대학교 100부, 고대 100부, 2대 100부 이렇게 물리대 3대 이렇게 쫙 나눠주지. 살벌했던 시절 청년 학생들에겐 의로운 열정이 흘러넘쳤다. 자유의 종 때문에 내가 전태일 사건에 맨 먼저 관계되고 평화시장 재단사로 일하던 전태일에 의해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 실상이 한 일간지 사회면에 폭로됐다. 평소 노동운동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장기표는 자유의 종 2호에 바로 그 신문 기사를 발췌해 실었고 이것이 장기표 투쟁사의 새로운 운명의 만남으로 이어지게 된다. 충격의 폭로 한 달 뒤 22살의 평화시장 노동자 전태일은 온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 근로기준법 준수와 노동자 인권 수호를 외치며 분신했다. 전태일이라는 사람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또 학교 공부도 배운 것도 별로 없어요. 나이도 불과 22살에 불과했어요. 그런데도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내겠다 하는 이 높은 꿈과 이상을 한 번도 포기하는 당시 경찰에 쫓기던 장기표는 전태일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고 전태일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로부터 전태일이 평화시장에서 했던 많은 활동을 듣게 됐다. 장기표는 이 모든 내용을 학우들에게 알리고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호소했다. 전태일 사건은 국민적 관심사가 됐고 정치권은 이 사건을 정치 쟁점화하면서 정부를 바짝 긴장시켰다. 장기표와 이소선, 첫 만남에서 운명을 직감한 이들의 인연은 2011년 이소선 여사가 운명할 때까지 40여 년 동안이나 지속됐다. 전태일 사건은 이소선 어머니가 노동운동, 인간해방운동을 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계기. 본래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 본래. 그래서 이 전태일이도 이소선 어머니도 장기표도
목표가 같은 거예요. 세상을 바꿔야 돼요. 전태일 분신 사건은 탁월한 노동운동가로 거듭난 장기표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다는 희망의 불씨가 됐다. 왜냐하면 노동운동을 활성화할 수 있다. 노동운동을. 그 다음에 또 노동운동만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에서 대학생 운동도 중요해요. 근데 이 전태일 사건을 통해서 대학생과 노동자와 대학생이 함께하는 이 노학연대투쟁, 노학연대도 또 할 수도 있고, 또 지식인들이 또 이 노학연대투쟁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또 지식인들이 또 동참도 할 수 있게 되고. 당시 한국 사회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전태일 사건을 전면에서 사회 문제화하고 노동운동의 초석을 다진 장본인 장기표. 이 시대 전태일 사건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전태일이가 지금 살았으면 실업자, 비정규직, 청년 실업자들을 위해서 투쟁을 하지 민주노총을 위해서 투쟁하지 않죠. 그런데 지금 전태일 정신 계승하자 하는 사람들은 민주노총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글을 썼잖아. 민주노총에는 전태일이가 없다. (1971년은) 교련 반대 시위와 연이은 (4.27) 대통령 선거, 민주화 투쟁으로 너무나 가열찬 한 해였다. 혜성처럼 등장한 김대중은 혁신적이면서 신선한 공약으로 인기를 끌었고 군부 독재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한판 승부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장기표는 학생운동의 전국적 조직화에 힘쓴 끝에 민주수호 전국 청년학생연맹 즉 전학년을 결성해 4.27 대통령 선거 참관인단으로서 전국 각지로 내려보낸다. 하지만 김대중 후보는 불과 94만여 표 차로 낙선한다. 금권, 관건이 총동원된 선거인데도 야당 신민당의 대응은 소극적이기만 했다. 학생들은 신민당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였고 장기표는 배후 조종자로 중앙정보부에 연행됐다. 안 되면 우리 형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제일 구속돼야 되는 사람이지. 그래서 내가 그냥 석방된 거지. 많이 두드려 맞고. 우여곡절 끝에 장기표는 당시 중앙정보부에 근무하던 친형에게 인계되고 구속은 피할 수 있었다. 이것이 장기표와 권력기관이 조우한 첫 만남이었다. 반정부적인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정치 환경이 문제되는 가운데 특히 경기도 성남인 광주 대단지에서 밀란 차원의 폭동이 일어나는가 하면 8월에는 인천 실미도 특수부대 요원 24명이 난동을 일으키는 등 사회 곳곳에서 불안한 사태들이 계속 이어졌다. 박정희 정권의 정통성도 정당성도 인정할 수 없었던 학생들은 박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국에서 학생들의 반정부 투쟁이 일어나자 대학에 휴교령을 내린 데 이어 10월 15일에는 학원 질서 확립을 위한 특명 구개항 발표와 더불어 위수령을 발동하고 군대를 투입했다. 그리고 장기표를 포함해 조영래, 심재권, 이신범 등 4명을 소위 서울대생 내란 음모 사건으로 구속하고 나머지 각 대학 주요 학생운동가 170여 명을 강제로 군에 입대시켰다. 박정희 정권이 이걸 이제 서울대생 내란 음모 사건이라 한 거는 그 학생운동을 말하면 탄압하기 위한 거죠. 즉 영구 집권에 방해가 되는 학생운동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만든 거죠. 중앙정보부는 장기표와 이들 3명에게 고문에 의한 허위 진술을 강요한다. 화염병을 사용해 중앙청을 점거하고 박정희를 강제 하야시킨 후 혁명위원회를 만들어 김대중을 위원장으로 추대하고 혁명과업을 수행하려 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정도의 계획을 세울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안 돼 있어요. 이 반독재 투쟁을 하지만
이 투쟁을 통해서 박정희 정권을 완전히 그냥 물러나게 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확신이 없는데 뭐 중앙청 정부하고 뭐 혁명위원회 만들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신범, 조영래, 심재권보다 늦게 체포돼 중앙정보부로 강제 연행된 장기표는 무지막지한 고군에 시달리게 된다. 그들 수사관들은 인간의 탈을 쓴 짐승과도 같은 존재였다. 처음에 가면 몽둥이로 두드려 패지. 처음에는 몽둥이로 두드려 패고 나 같은 경우에는 그 경우에 따라서 후대에다가 나를 집어넣고 때려 묶어놔. 마대자루 같은데요. 마두짤 같은데 군인들에서는 그런 후대에다가 나를 넣어놓고 때려 밟는 거야. 근데 이게 겁이 나요. 아프기도 하지만 잘못 그 맞으면 구두발로 차는데 잘못 맞으면 어디가 어디 다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공포스러웠죠. 장기표는 수사기관의 폭력에 해방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지독한 수사에 비하면 감옥은 오히려 천국이었다. 거의 수사할 때는 뭐 보통 힘든 게 아니지. 고문도 힘들지만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된단 말이야. 또 밤을 새워야지. 왜 거짓말하냐? 아니 저 어디 데모 했지 그러면 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했다 해야 되잖아. 그럼 논리적으로 따지는데 뭐 증거도 있는데 안 했다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도 또 그걸 또 뭐 교묘하게 또 안 했다 해야 되니까. 물리적인 폭력에서 해방됐지만 이제는 법정에서의 또 다른 투쟁이 기다리고 있었다. 재판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문제였다.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짜 맞춰놓은 공소장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온기라고는 전혀 없는 겨울 감방에서 생명을 건 단식 투쟁을 시작한다. 이거 하다가 저 사람 죽을 수 있는데 죽어도 좋냐 싶을 때 난 단식을 했어요.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단식을 투쟁을 각오한다기보다는 각오를 안 해도 죽을 수가 있어요. 단식을 하다가 보면. 근데 죽어도 좋냐? 어쩔 수 없다. 그랬어요. 지리한 재판 끝에 항소심에서 장기표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1972년 12월에서야 석방될 수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저녁 7시를 기해 민족의 살기를 찾기 위한 특별선언을 발표하고 우리의 모든 제재 유신적인 일대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장기표가 감옥에 있던 1972년 10월 박정희 정권은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종신 집권을 제도화하면서 사실상의 계엄령인 위수령을 발동해 민주화 세력을 초토화시키고 있었다. 그해 12월 석방, 전태일 전기를 준비하던 장기표는 또다시 경랑에 휘말린다. 1973년 8월 김대중 납치 사건이 터진 것이다. 이건 뭐 보나마나 뭐 중앙정보부가 한 거다. 이걸 규탄하는 데모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중앙정보부를 규탄하는 김대중 납치 사건에 대해서 중앙정보부 해체하라. 박정희 정권 물러가라. 이런 걸 한번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숫자는 모르지만 한 500여 명 오고 완전히 그냥 막 세상이 깜짝 놀랐던 거야. 김대중 납치 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해 시작된 서울대생의 12데모는 전국 대학으로 확산됐고 유신 독재 반대 투쟁으로 열기를 더해가고 있었다. 장기표는 또 한 번 남산에 있는 대공분실로 연행돼 혹독한 고문을 당하게 된다. 박정희 정권이 이걸 이대로 하다가는 잘못하면 정권 망하겠다 싶으니까 저는다 썼고 유화 정책을 그것도 또 왜냐면 그 사건 자체가 김대중 씨 납치 사건입니다. 이 정권의 가장 치명적인 사건 아니야. 납치해가지고 죽이라 그랬으니까.
철옹성처럼 여겨졌던 유신 독재 체제도 위태로워 보였다. 독재 정권의 종말을 기대하며 다음 해인 74년 봄 투쟁을 준비하던 그때는 희망과 설렘이 교차하는 시기였다. 하지만 이도 잠시. 4월 25일 신직수 중앙정보부장은 전국 민주청년학생 총연맹 사건의 수사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의하면은 현재 이 사건에 관련된 1974년에 접어들자 박정희 정권은 민주화 운동을 본격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했다. 1월 초 긴급조치 1호와 2호를 발동해 헌법 개정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학생운동에 대해서도 사형, 무기 등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하겠다고 선언했다. 비록 그것이 엄포일지라도 세상을 얼어붙게 하기에는 충분했다. 준비만 하고 있었을 뿐 제대로 된 데모 한 번 하지 못했는데도 장기표는 민청학년 사건의 배후 조종자로 전국에 지명수배된다. 본격적으로 데모에 나서기 전에 민청학년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이게 공산주의 조직이다. 이래가지고 박정권이 선제 타격을 합니다. 선제. 데모도 실제로 하지도 못했어. 못하고 그런 사건을 발표해가지고 수배를 합니다. 긴급조치 4호로 발표된 민청학년 사건에서 박정권은 장기표와 학생운동 지도부를 좌경 용공으로 몰아갔고 특히 장기표가 쓴 민중의 소리가 문제가 됐다. 그 민중의 소리가 그 민청학년 사건에 나온 인쇄물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인쇄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노동자 이런 말들 버리게 된다. 이 첫 대목에 우리 호소 들어보소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런 식의 설교 따라했다 연탄 따라했다 이런 말을 가지고 이걸 이제 북한하고 연결시키기 어려우니까 자생적 공산주의 이때 처음 만나. 민청학년 사건은 고문과 강압 수사를 통해 만들어낸 유신 최대의 조작극이자 국가 권력에 의해 무차별적인 고문이 가해진 인권 탄압 사건으로 기록된다. 장기표는 배후 조종자로 주요 수배자 명단에 놓여 있었다. 과연 장기표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그때는 이제 나는 이 배후 조종이라는 말은 그때는 상투적인 용어예요. 우리 학생들 다 구속되는 사람들은 다 배후 조종이에요. 배후 조종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때 가서 앞에 가서 연설하고 그런 거 안 하지. 안 하고 일반적으로는 데모의 이슈를 정하고 어느 며칠 날 하자 지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거 판단하는 거지 직접 데모하는 게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지. 장기표는 이때 바로 체포되지 않고 수배자로 3년여의 기나긴 도피의 길로 들어선다. 만약 그때 바로 체포됐다면 장기표는 어떻게 됐을까? 아니 내가 민청학년 사건에 걸려들었으면 내가 사형당했습니다. 진짜 사형을 집행당했습니다. 바로 그때 체포가 됐으면 그럽니다. 특히 내 같은 사람 하나는 희생시키는 게 필요하거든. 굉장히 내가 그때 잡혔으면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잡혔으면 죽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요. 본격적인 피신 생활이 시작됐다. 모두가 장기표를 응시하는 듯 느껴졌다. 안경을 쓰고 머리 모양을 바꾸는 등 최대한의 변장에다 공장 노동자답게 옷을 차려입었다 해서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다. 한 곳에 오래 머무는 것도 금물이었다. 낮에는 계속 나와야 돼. 밤에는 들어가도 되는데. 그래서
또 나중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디 있었냐 이런 문제도 또 있어. 그래서 체포됐을 때 그럼 언젠가는 또 언제도 잡힐 수 있으니까 그래서 태종사에 좀 가 있어야겠다 해서 태종사 불교 공부도 좀 할 겸 선 본래 또 인연이 깊으니까. 태종사로 간 다음 날 새벽 장기표는 아무도 모르게 머리를 깎고 승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법명은 도성 스님이 지어놓은 우상으로 했다. 중앙정보부 같은 데 가서 수사를 받을 때는 계속 뭐 밤에도 수사 받다가 어떤 때는 자기들도 지치고 그러면은 나 혼자 딱 밀폐된 방에다가 이제 갖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러면서 색적시공 공적시색 이거를 내가 이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라는 거를 수천만 분 내가 방송한 사람입니다. 내가 혼자서. 고난과 시련을 겪는 장기표에게 불교는 커다란 힘이 되주었다. 장기표는 절에서 공양주 노릇과 법당 짓는 인부들 밥해주는 일을 하면서도 불교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자기가 행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기가요, 이 우주 공간에서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스스로. 그럼요. 그래야 자기를 사랑해야 되거든. 사람이 행복하려고 그러면은 자기가 참 훌륭한 존재다 하는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 년 2개월 동안의 수도 생활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장기표의 번뇌는 계속됐고 끝내 태종사를 떠나게 된다. 나는 본래 세상을 바꾸려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려고 그러면 불교가 중요한 사상적 지침은 될 수가 있지만 결국은 정치를 통하지 않으면 세상을 못 바꿉니다. 부산 태종사 승려 생활을 접고 서울로 무대를 옮긴 장기표는 평화시장 근처의 중부시장에서 하루 10시간 이상 온갖 자빌과 보조를 하면서 청계 피복 노조를 지원하는 등 노동운동에 전력을 기울였다. 이 시기는 전태일이 그토록 가슴 아파했던 노동자들의 참상을 경험해 볼 수 있었던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장기표의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 선배 부부의 소개로 첫눈에 반한 평생의 반려자 아내 조무아를 만나 가슴에 새긴다. 난 주무아 씨가 마음에 드니까 결혼을 합시다 이렇게 말은 이래 안 했지만 그런 말을 하니까 이제 얘기하다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말은 그랬어. 이제 다음에 만났더니 한 일주일 후에 만났는데 자기는 안 한다 그랬더라고. 그래서 왜 안 하냐고 꼬치꼬치 물었더니 자기 친구하고 의논을 했는데 친구한테 말해봤는데 그런 사람은 하면 안 된다 하더라. 그래서 안 한다. 그래서 내가 딱 생각이 났어. 그러면 친구한테 의논하면 안 된다고. 친구하고 여기 수배 중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러 가겠냐. 국문학을 전공한 여선생님에게 34세 노총각 수배자라니 주변의 반대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장기표의 끈질긴 구애로 조무아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한다. 수배 상태에서 계속 만나다 보니까 이제 본인도 다급하고 저는 또 그걸 보는 입장에 다급해서 결국은 이제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뭐 그런 합의를 본 거죠. 같이 지내기로. 그러니까 좀 또 젊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의 정의감이라든지 또는 뭐 측은지심 같은 거 이런 게 그래서 저는 나중에 측은지심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이제 발동하면서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이제 저절로 드니까
둘이서 같이 이제 방법을 모색하게 된 거죠. 1976년 7월 10일 아무도 모르게 신당동 재래시장 다방에서 찻잔을 앞에 놓고 조촐히 결혼식을 치른 둘은 부부가 된다. 하늘과 땅의 축복이 장기표 조무화 부부와 함께했다. 청명하고 구름이 있고 구름이 있는데도 청명한 그런 날이라서 참 기분이 좋았지. 그래서 결혼하고 이제 방을 구하는데 돈이 가니까 월계동이라고 해서 월계동 거기다가 9평짜리 독립가구 내 집이었다. 나중에 보는데 9평짜리 방 한 개에 부엌이 조그마한 게 있고 방 한 개. 거기 가서 살았지. 천국인 줄 알았던 신혼의 단꿈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신혼 6개월 만인 1977년 2월 평화시장 다방에 사람들을 만나러 갔다가 중앙정보부에 체포되고 만다. 설 직전이라 그들을 미행하는 사람이 없는지를 살피지 않은 것이 실수였다. 아내 조무아의 고난도 함께 시작됐다. 보게 됐는데 그때는 뭐 너무 두렵고 깜짝 놀라서 뭐 어디에 뭐 대처하고 뭐 이런 방법도 전혀 모르죠. 그냥 근데 뭐 그 이제 하여튼 구속된 것 자체가 너무 두렵고 또 학교에는 사실 그때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저희 친정에서는 그냥 할 수 없이 방치 뭐 이런 상태니까 하여튼 뭐 황망하기 이를 데 없는데 체포된 장기표는 피신 생활 3년 동안 어디서 살았으며 누구를 만나 무슨 일을 했는지를 집중 추궁당한다. 하지만 이를 그대로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결국 장기표는 국가보안법, 방공법,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됐다. 이때는 이미 민청학령 구속자들이 전부 석방돼 있어 민청학년은 사실상 끝난 상태였다. 하지만 1심 7년, 2심은 5년의 중형이었다. 근데 내가 청계노조에 관여를 했고 하니까 또 긴급조치 9호는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77년도에 민청학년 사건은 74년도인데 내가 잡힌 거는 77년도란 말이야. 한참 지나간 거 아니야 사실. 기비세? 그러니까 그런데도 내가 징역을 1심에서 7년을 받고 2심에서 5년을 받은 거야. 많이 받은 거지. 엄청나게 많이 받은 거지. 민청학년 사건 때라면은 이건 사형이지. 근데 사형수도 다 나왔다니까. 당시 유명인 장기표에 대한 재판은 우리 사회에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장기표의 해박한 지식과 논리는 법정이 민주화 교육장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할 정도였다. 그때 이제 윤보선 대통령의 부인 공덕기 여사, 또 뭐 김한림 어머니, 또 이성순 여사 이런 유명 인사도 또 뭐 많이 왔어요. 뭐 방청이에요? 방청에 뭐 양일동 씨라든지 뭐 등등 많이 왔는데 이제 그때는 그래도 재판이 좀 진행이 됐어. 재판이. 그래서 내가 이제 노동자들의 이 참상 같은 거를 내가 통계 숫자 같은 거 외우는데 아주 도사거든. 쫙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지. 그래서 하여튼 그 방청한 사람들이 야, 뭐 공부 많이 했다 소리 나왔지. 남들은 평생 한 번 가기도 힘든 감옥. 장기표는 5차례 9년간의 감옥살이를 했고 도피 기간은 12년이나 된다. 온몸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던 고문의 기억까지. 그는 왜, 무엇을 위해 이런 고난과 시련을 견뎌왔는가? 사명감 있잖아요. 소명 없이 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건설해야 된다. 그럼 세상을 바꿔야 된다. 그럼 이런 정치, 이런 국정 운영, 이런 삶은 안 된다.
장기표는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면서도 투쟁을 멈출 수 없었다. 1977년 2월 구속돼 12.6이 일어났던 79년 연말 석방될 때까지 약 3년여의 징역 생활은 재소자 인권 투쟁으로 보낸 날들이었다. 교도소도 사람 사는 곳이고 재소자도 인간인데 죄에 대한 자유의 제한은 있으되 비인간적인 생활이 강요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장기표의 기본적인 생각이었다. 그런데 볼펜은 안 주는 거야. 신문도 못 보고. 그럼 징역 몇 년 살면 신문도 하나 못 보면 바보 안 되겠어요? 그럼 출소하면 생활 능력이 있겠나요? 그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 신문도 봐서 세상도 알고 또 글도 공부도 하고 이래야 안 되겠어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도소는 당연히 장기표를 성가신 인물로 여기게 된다. 재소자를 선동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는 장기표를 다른 재소자들과 격리하기 위해 혼자 사동에 수용하는 등의 압박도 서슴지 않았다. 교도소 들어갔는데 보면 머리 빡빡 깎고 말이야. 아니 뭐 경제사범도 있고 뭐 설사 절도를 했던 강도를 했던 가족이 와서 보니까 머리 빡빡 깎고 남편으로 데리고 살 마음 챙기겠어요? 그게 이혼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 죄를 지었다도 죄값은 자유형인데 자유가 박탈되는 건데 가정 파탄 선고를 한 게 아니잖아요. 일반 재소자들의 크나큰 호응으로 일반 재소자 인권투쟁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일련의 투쟁으로 재소자들의 처우가 개선된 것 외에도 재소자 인권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고 이것은 앞으로 전국 교도소에서 재소자 인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장기표는 재소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면서 동시에 교도관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교도관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없는 한 재소자 또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장기표의 교도소 시절은 전설이 되고 있었다. 내가 이제 특히 교도소에서 이제 열심히 살았거든. 열심히 살았다는 건 열심히 투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살았는 교도소에는 가면 다 그 교도관들이 나를 알지.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가면 장기표시 아느냐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답니다. 저도 이제 학생생활 하다가 보니까 뭐 구속을 두 군데서 이제 감옥을 갔다 적이 있는데 그때 교도관들이 한결같이 친한 교도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위 시국사범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장기표로 꼽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어떤 분이길래 우리가 소위 이제 교도관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 같이 이제 재소자들하고 이 관계에서 적대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만나본 모든 분들 다 존경심을 표시하더라고요. 대구 교도소에 있던 장기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다. 음력으로 1979년 4월 9일 장기표 평생 잊을 수 없는 어머니의 부음을 듣게 된 것이다. 교묵과장의 위로가 귓가에 윙윙 돌았다. 하늘이 무너진 듯했다. 세상 좋은 일은 다 했어도 어머니께는 효도 한 번 못했다는 자책이 밀려왔다. 내가 이제 옛날에 구속됐잖아요. 그때는 이 민주화운동 하다가 뭐 구속된 사람들이 많지 않을 때예요. 이 시골에서 구속됐다 그러면 뭐 도둑질을 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이래야 경찰서에 가는 줄 알았거든. 그런 때였기 때문에 요즘처럼 뭐 민주인사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걱정을 하셨지. 귀유제도가 없었던 시절이니 장례식도 볼 수 없었다. 서울구치소 시절 죽기 전 막내 아들 얼굴 한번 보시겠다고 매서운 추위에 기차와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시고 면회 오셨던 어머니였다. 난 어디 가면
효도해야 된다고 진심으로 생각하는데 그냥 그렇게 말할 때마다 굉장히 자책감이 들지, 부끄러움 생각이 들죠. 공부 잘하는 막내 아들이 왜 데모를 하고 감옥을 갔는지 마지막까지 몰랐을 어머니. 어머니는 책망 대신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를 보며 아들을 위한 기도를 올렸다. 장기표의 선하고 단단한 의지력은 어머니 기도의 힘이었다. (1978년 10월) 말 장기표는 전주교도소로 이감됐다. 도둑장가를 가고 신혼 6개월 만에 감옥에 간 장기표와 홀로 남겨진 아내 조무하. 서로에 대한 연민이 깊었던 두 사람은 편지를 통해 부부의 정을 키워나갔다. 그런데 뭐 집사람은 뭐 얼마나 고생스러워 계속 면회다니야지. 그래서 내가 편지를 쓸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송한다 하더라도 당신이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난 또 실제로 그래요. 다정다감한 성품의 장기표가 감옥에서 아내와 주고받은 정담이라니 오죽했을까. 이 책은 연인들이 주고받는 연서가 됐고 장기표 사랑의 철학이 빛나는 우리 사랑의 이름으로 만났을 때 등의 연작으로 이어졌다. 사랑의 전형인 부부사랑을 다루고 있었지만 장기표의 정치 철학을 담고 있었다. 그에게 정치는 사랑의 사회적 실천이자 사회적 실현이기에 정치는 사랑이다라고 장기표는 말한다. 진실로 내 부모와 아내, 자식을 그리고 인간을 사랑한다면 정치를 통해 그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삶의 좌우명으로서 세 가지 철학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몸의 철학, 다른 하나는 노동의 철학, 또 하나는 사랑의 철학. 몸의 철학은 사람의 몸도 우주의 한 부분이자 소우주인 만큼 우주의 섭리와 자연의 법칙대로 몸이 작동할 수 있게 해야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고, 노동의 철학은 자신의 활동이 자아 실현의 과정이 되게 해서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랑의 철학은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돼야 나도 상대방도 다 같이 행복하다는 것이다. 감옥 안 장기표는 조무아의 편지를 통해 세상과 연결됐다. 그냥 저는 그냥 여기서 소식이 계속 들어가서 이 사람한테 용기를 줘야 되겠다, 힘을 줘야 되겠다 싶어갖고 아예 그냥 엽서를 많이 사갖고 그냥 별 얘기 없는 거를 그냥 몇 자 적어서 해마다 보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뭐라 그럴까, 받아서 새 소식이 들어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이게 시간이 흘러야지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장기표 조무아 부부를 독재 권력이 갈라놓더라도 부부의 하나됨이 결코 중단될 수 없다는 믿음을 굳게 가졌다. 그러한 노력의 하나로 매일 밤 10시에 장기표는 교도소에서, 조무아는 집에서 같은 성경 구절을 읽었다.